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의 힘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사들였고 기관도 1조 1,000억대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만 조금 우울한 듯한 분위기였죠. 네, 뭔가 지난주와 정반대가 됐죠? 지난주 금요일과는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증시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ETF 리서치 본부장,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주 금요일과는 정반대의 시장. 지난주 금요일은 코스닥이 이만치 올랐던 것 같고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졌던 것 같은데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종가 보니까 4,100선은 다시 탈환해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코스닥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분해를 하고 나면 바이오 플러스 2차 전지 플러스 소부장 정도가 코스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바이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전이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코스닥의 약세는 불가피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고요. 코스피는 LG와 현대차의 힘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그룹 쪽으로는 워낙 호재가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가장 못 올랐던 현대차그룹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엇갈리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오늘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코스피랑 코스닥이 서로 시소를 타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시장에 뚜렷한 흐름이 있다기보다는 계속 자금이 여기서 빠졌다가 이쪽으로 돌아가고 뭔가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임순재 대표님, 지금 시장 좀 흐름이 너무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서부터 계속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자금 내에서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순환매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주서부터 이제 이번 주 초까지는 이제 코스닥 활성화 방안 얘기가 시장에 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의 상승률이 적다 보니까 뭐 1,000스탁을 위한 그런 이제 뭐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주 초반에 좀 강하게 좀 올랐다가 뭐 지금 계속 부양책이 발표가 미뤄지면서 이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기대감으로 사셨던 분들에 대한 실망매가 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은 좀 조정을 받는 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오늘 1조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했습니다. 9,998억. 네, 그렇죠. 뭐 거의 1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돼서 특히 외국인이 선호하고 있는 뭐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오늘 시총 보면은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 악재가 있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외하면 시총 상위 종목들은 다 빨간 불을 켜냈습니다. 뭐 긍정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보셨을 때 저는 지금 시장이 그래도 좀 심심한 느낌은 주도주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도주 부재는 언제쯤 풀릴 것 같으신가요? 일단 뭐 주도주 부재는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시장 내에서는 이렇게 악재는 별로 없습니다. 악재는 없어요. 네, 그 맞아요. 악재는 특별하게 없는데 문제는 이제 심리를 좀 억누르는 게 환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468원을 기록을 했지만 계속 지금 1,470원대 전후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뭐 외국인의 이제 매매 패턴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때까지는 이런 이제 조금 횡보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 그 구간이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선호 종목 중심으로 아마 다시 주도주가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이 일단 안정화를 가는 게 우선일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이 오늘만큼 사준다면 주도주가 다시 좀 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규 본부장님 보셨을 때는 저는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이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관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건 코스피가 4,000선을 지켰고 심지어는 4,100까지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이제 코스피의 하단은
4,000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이 시간에서 저와 같은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말씀은 숫자를 믿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숫자를 굉장히 믿어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라는 것은 실적이 숫자가 될 수가 있고요. 어닝이 숫자가 될 수 있고요. 매출이 숫자가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내년에 코스피 어닝, 즉 이익 전망치가 300억 원 가까이, 300조 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여기에다가 PER을 곱해버리면 코스피 목표치가 나오는데요. 6,000포인트라는 목표치가 그래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닝 추정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결국 이런 상황들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마구마구 벌어들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는다면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들의 수급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 오늘 4,100이 절대 우연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버블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준비를 한 건 앞서 이제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알테오젠의 악재도 있었지만 코스피는 현대차와 LG전자가 제대로 오늘 먹여 살렸다. LG그룹주죠.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매부터 먼저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부터. 네, 알테오젠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오늘 아침부터 있었던 악재, 이 독일 법원이 할로자임이 이 머크로, 키트루다 SC 독일에서 유통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독일 법원이 승인했습니다. 머크와 할로자임 분쟁은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럴 때는 담아가야 된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지만 또 오늘 일각에서는 떨어지는 칼날 지금 섣불리 잡을 필요 없다. 뭐 다양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독일 법원 할로자임 승소한 내용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독일 법원이 지금 뭐 뮌헨 법원이죠. 뮌헨 법원이 이제 키루다 SC에 대해서 할로자임의 이제 엠다제라는 이제 이런 제형 변경 기술에 대해서 기술을 침해했다라고 일단 뭐 판결하면서 M다제. 네, 뭐 이름도 네, 기술 이름이 M데이즈가 아니었군요. 다제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독일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독일 내에 이제 판매나 유통을 이제 금지시킨다라고 이제 일단 판결이 났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지금 키투르다 SC를 생산하고 있는 MSD 같은 경우는 뭐 즉각적으로 항소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독일 법원 판결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알테오젠에 대해서 지금 이제 SC 제형에 대한 그런 이제 특허 관련된 부분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작년 11월 달 정도에 이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이제 리포터를 내면서 이제 알테오젠의 지금 이제 ALT-B4라는 그런 SC 제형에 대해서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때 알테오젠은 이제 공시를 통해서 일단 이거는 뭐 전혀 특허와 무관하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허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서부터 주가가 이제 그때 조정을 받은 이후 다시 꾸준히 이제 상승을 맞아요.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문제가 다시 이제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특허 소송과 관련된 부분 물론 이제 진행 중에 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서 그럼 과연 알테오젠의 특허 기술이 과연 기술을 다른 이제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 이제 ALT4B라는 그런 이제 물질에 대해서 이제 미국 특허청에서 물질 특허는 받은 상황입니다. 올 네. 7월 달에 이제 알테오젠이 받았는데요. 문제는 그 물질 특허를 받았다라고 해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도 인정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 또 별개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MSD가 지금 할로자임에다가 지금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관련된 판결이 내년 6월 달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 달까지는 계속 이런 이슈로 인해서 뭐 공방이 나올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알테오젠을 뭐 저가 매수할 필요 있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년 6월까지는 투심이 좀 악화될 거라고 보세요, 알테오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더 빠졌다가 지금 뭐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바닥은 좀 다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소송 관련된 얘기들이 좀 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거든요. 일단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보나마나 우리는 무관하다라고 이제 공시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알테오젠 생각인 거고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만 보면 특허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좀 오리무중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알겠습니다.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나는 좀 억울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터진 거는 머크거든요. 머크와 할로자임이거든요. 머크 주가는 근데 오늘 안 빠졌어요. 진짜 억울하게 알테오젠만 10% 넘게 얻어맞은 이렇게 것 같은 빠진 느낌. 겁니다. 본부장님 보셨을 때 왜 알테오젠만 이럴까요? 결국은 바이오, 한국 바이오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번 사태를 말미암아 굉장히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 이전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재무적인 요인에 의해서 대장주가 망가졌을 때 맞아요. 대장주 쇼크가 일어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결국 바이오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 첫 번째 사업 모델이나 플랫폼 경쟁력이 훼손됐느냐. 그리고 특정 국가나 특정 업종에 관련해서 규제 특허 분쟁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파트너 또는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알테오젠 사건을 좀 바라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한국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이런 이슈들에서 자유로운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좀 분할해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ETF 업계에서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럴수록 바이오 ETF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바이오 ETF는 오히려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매수가 들어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앞서 ETF 이야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그럼 그쪽 부분은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요새 제약바이오가 좋다 해서 근데 뭘 사야 돼라고 해서 좀 감이 안 서다 보니까 뭐 타임폴리오 바이오 액티브 같은 네. 제일 유명한 거를 매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됐어요. 알테오젠이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ETF 자금이 빠져나가서 옆에 있던 ABL도 그렇죠. 리가캠도 보로노이도 같이 이렇게 끌어내린 건데 ETF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그럼 선방했다 측면입니까? 그렇습니다. 선방했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알테오젠 부사장님께서는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혀 문제 없다. 나머지 지역 수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다라는 것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예전 바이오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바이오는 임상만 들어가도 또는 일상 임상만 통과해도 그걸 재료로서 움직였다면 지금 한국에 있는 바이오는 제가 아까도 숫자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숫자라든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명하게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바이오주는 계속해서 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정보로 이런 식으로 좀 충격이 오다 보니까 애초에 ETF도 조금 더 방어적인 ETF로 뭔가 헬스케어 ETF라든지 네. 아니면 의료기기 ETF라든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예 전략을 바꾸는 게 좋을지 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결국은 저도 이제 바이오 ETF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ETF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종목 구성을 한번 뜯어봤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는 알테오젠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이런 종목들 외에도 다양한 바이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또 치고 올라갈지 소위 말하는 또 튀는 종목이 어떤 게 생길지 모르는 게 또 한국 바이오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다양한 바이오 기업들을 담고 있는 ETF, 특히 바이오 ETF가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ETF. 이제 뭐 헬스케어도 좋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바이오의 매운맛. 그 빨간 맛 있죠. 그 부분을 너무- 느끼지 못해요. 헬스케어로 가면은 또 그럴 때 제약바이오 뭐 ETF 빵 튀어 올랐을 때 헬스케어는 한 마이너스 5% 해야 되거든요. 아니 저는 강행코가 이렇게 도파민에 빠져 있는 줄 몰랐는데요. 요즘 좋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오늘 뭐 국내 제약바이오가 해가 가면 갈수록 너무 기술력이 좋아지니까 저도 요새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M다제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M데이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M다제, N한제, 특허 문제가 항상 이 두 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N한제였으면 오늘 진짜 크리티컬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히려 M다제인데 이거 여러 번 그동안 좀 챌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시장의 공통 컨센서스가 이런 건데 쉽게 말하면 이거 이미 다뤄진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한 방 맞았으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한 방 맞긴 했지만 그동안 계속 부인을 했었던 거에서 한 방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크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뭐 큰 게 한 대 맞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는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황에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술 수출을 하면 조 단위로 지금 기술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만큼 과거에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그 단순히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오는 수치를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수출되는 기업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뭐 좀 개별적인 이슈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숫자로 다시 한번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본부장님도 네. 코스피 갈 때 숫자 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자, 키트루다가 연간 45에서 한 50조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키트루다 연간 매출이 이제 그 중에서 2조. 로열티라고 딱 보면요. 독일에서 판매하는 게 2조잖아요. 네. 그 중에 로열티가 5%라고 한다면 1,000억 정도가 네. 빠지는 겁니다. 연간 45조, 50조를 파는 회사에게 1,000억은 과하지 않나요? 1,000억은 별로 흠집이 안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제가 그 바이오를 전문으로 다루는 애널리스트는 네.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알테오젠의 큰 그림에서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닌 숫자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여기서 소송전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또 극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측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크리티컬한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 숫자가 빠진다고 해서 알테오젠이 여기서 주가가 더 충격적으로 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대안도 좀 같이 마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는 어떤 쪽을 하나씩 볼까요? 제가 먼저 생각난 거는 당연히 이럴 때 또 실적 받쳐주는 CDMO가 낫지 않을까? 임순재 대표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은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 좀 대안이 될까요? 그렇죠.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CDMO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지금 조금 이제 요즘에 이제 주춤하긴 있지만 미국의 생물보안법 문제 여전히 아직 좀 수면 밑에 있는 더 약간이나도 있죠. 네,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CDMO 관련된 기업들을 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그만큼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계속 지금 이제 그러니까 CDMO 관련돼서 생산 캐퍼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글로벌 기업들한테 뭐 수주 가능성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CDMO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CDMO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의견 좀 비슷하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CDMO보다는 K비만 치료제 쪽으로 관심을 더 두고 있었기 아, 때문에 맞아요. 이럴 때 네. 비만 치료제 조금 더 괜찮겠네요.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단은 ETF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확실히 옛날 바이오랑 달라졌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심도 깊게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그 차선호 바이오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비만 치료제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K비만 치료제,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K비만 치료제도 독특한 영역 그리고 또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빠지지 않는 그런 그렇죠. 비만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또 비만은 결국은 메쉬라든지 지방성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CDMO도 좋은 건 사실이지만 뭐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조금 넓혀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요새 D&D 파마텍도 그렇고 이게 오늘 사실 무중 물량이 나오는 날인데도 0.72%밖에 지금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건 지금 이 섹터가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그렇죠. 걸 또 반증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비만 치료제 제가 ETF는 사실 좀 무제한이라 네. 비만 치료제 ETF도 많이 좀 구성되어 있나요, 우리나라? 있습니다. 역시 없는 게 없죠. 대신에 K 비만 치료제 ETF는 아직 없습니다. 아. 결국은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비만 치료제 넘버 1 노보노디스크, 넘버 2 일라일리 이 두 종목을 투탑으로 해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ETF 그리고 또 미국 비만 치료제 ETF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K 비만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그게 생긴다면 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에서 하나 예, 알겠습니다. 하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방송에서는 컴플라이언스상 아직은 안 만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또 우리가 네. 미래에셋 최고죠. 네, 또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가벼운 섹터 대안은 어떨까?
의료 AI도 대안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의료 AI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반전의 시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올해 내내 안 좋았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조금 분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은 조금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내년 1월 달에 이제 JP 모건 이제 헬스케어에 보면 컨퍼런스에 보면 이제 국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임팩트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의료 AI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이제 큰 건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AI 붐이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기대감은 큰데 그거와 관련된 실적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안 나오고 단순히 기대감만 갖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움직이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조금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이슈로는 알테오제네온의 급락, 앞으로의 흐름은 좀 어떻게 될지 일단은 뭐 향후 알테오젠에서는 현재 반응을 잘 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세계에서 바라보는 게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 주 상황 좀 지켜보고 지금 너무 급하게 저가 매수에 들어설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안으로는 우리 함께 좀 이야기해 보자면은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비만 치료제 이쪽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이제 임순재 대표는 CDMO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죠. 이제 긍정적인 이슈, 기분 좋은 이슈로 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았으니 네, 매 맞았으니까 이제 이제 달콤한 것 좀 볼까요? 약도 바르고 네. 칭찬도 받고 해봐야겠죠. LG그룹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LG그룹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축하는 데이터 센터에 냉난방 공조 ESS AI에 다 들어가 있죠.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턴키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턴키가 대단한데 진짜 LG그룹이 이제 가져갈 수주액이 거의 뭐 조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오늘 전사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LG를 선택했을까요?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제일 어젯밤이었죠. 실적 전망을 낮췄던 부분이 저희도 사무실에서 MS 워드를 쓰고 있지만 코파일럿 안 씁니다. 네, 코파일럿 안 씁니다. 써본 적도 없고요. 네. 깔려 있어서 좀 번거롭다라는 생각만 좀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죠. 네, 위에 상단에. 달려 있는데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해봤던 기억은 없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된 게 아닌가. 에이전트 A라고 해서 코파일럿을 통해서 MS는 추가적인 수익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이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를 확장시켜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늘려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인프라 파트너가 누구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외국계 빅테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종속을 싫어합니다. 종속을 싫어한다? 네, 특정 미국에 있는 벤더들한테 AI 데이터 센터를 의존한다면 그쪽에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독점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가성비로 가는 거군요. 종속을 피하기 위한 선택, 그게 LG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그룹에서도 은근히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LG CNS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고요. LG 엔솔이 ESS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가 냉난방 솔루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MS의 마음에 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신 은근이라는 게 네. 딱 저는 들렸는데 네. 은근이라는 게 참 그거죠. LG가 이쪽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엄청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시장 사람들은 못 알아볼까요? LG도 이거 너무 홍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LG는 기본적으로 전자와 화학을 축으로 했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게 최근에는 뭐 가전에서 전장까지 그렇게 확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LG는 전자 부분, 가전 부분 이런 쪽에 좀 올인되어 있고요. 또 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분사하긴 했지만 LG 엔솔을 필두로 한 2차 전지나 정통 화학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선입관이 어느 정도 깔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LG를 선택을 한 게 이제 조금 더 뭐 가성비와 또 하드웨어 경쟁력 측면 취해야죠. 이런 측면에서 손을 잡았다라고 하면 이게 또 국내 다른 가전 부품사나 아니면 또 다른
로봇 관련주들 이렇게 점점 더 낙수 효과가 퍼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임순재 대표님 혹시 그렇게 이 낙수 효과가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뭐 이런 빅기업에서 이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이제 납품하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걸 뭐 개별적으로 그거에 따른 낙수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LG LS 그룹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뭐 AI 데이터 협력을 아직까지는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자체가 아직 MS 입장에서도 관련된 차세대 신기술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때 활용을 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전시회를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불렀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합니다. 근데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AI 데이터 센터를 자기네가 직접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투자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아웃소싱하는 부분도 제법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기업까지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 같은 경우는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전부 다 자기네 걸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부는 자기네가 투자를 하지만 일부는 다른 아웃소싱을 같이 지금 병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LG 그룹이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수주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기업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은 있겠죠. 단순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웃소싱하는 그런 쪽에도 좀 같이 이제 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려면 우선 먼저 협력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같이 단순 기대감으로만 오늘은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협력 관계된 얘기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또 다시 반납을 할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앞서 이제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신 포인트, 가격 경쟁력도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데 저는 근데 딱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LG 그룹을 보면은 LG 그룹이 이제 좀 양분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뭐 구시, 허쉬 쪽도 있고 더 나아가면 LS도 이제 있습니다. 범 계열. 네, 맞아요. 그래서 LG는 전기전자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뭐 GS로 가보면 유통도 하고 이제 정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LS 가면은 이제 그 전력 인프라예요. 그러면은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이거 너네 턴키구나. 너네한테 하면 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 매력도가 저는 엄청날 거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옛날 같이 이제 하나의 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 경쟁력이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계열 이런 거보다는 다른 외부에서 갖다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뭐 한꺼번에 덩키로 간다라고 해서 뭐 물론 계열사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만 꼭 수혜를 입는다라고 또 속단하기는 좀 이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내용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저희를 같습니다. 굉장히 워워 시켜주시는데요, 네. 좀. 신난 저의 마음을 이렇게 딱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한때 LG를 좀 다녔었기 때문에 LG의 또 사운이 우리가 남이가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계열은 다르다고 하지만 그러면 진짜 느끼겠네요. LS랑 손잡은 부분도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LS랑 손잡았다. LS가 전선도 잘하고 있고 그렇죠. LS를 필두로 한 전력기기도 잘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을 수 있어요. 이해관계. 그렇지만 이왕 이해관계가 비슷비슷하다면 피를 나눈 그래서 우리가 턴키라고 아까 좋아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저는 이번 그 LG의 MS 방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귀에 아주 사운이 쏙 그렇군요. 박혔어요, 지금. 다들 챙겨줄 것 같아요. 전력 인프라 너네가 가져가고 이 부분은 전자 너희가 이쪽에서 하고 우리가 다 해먹자. 이런 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본부장님 네. 제가 이쪽에서 보면은 투자 범위가 진짜 광범위합니다. 뭐 데이터 센터 공조 보면 LG 전자가 맞는 것 같고 여기 또 거기 들어가는 ESS 배터리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인 것 같고 AI 시스템 보장 뭐 CNS도 포함될 것 같아서 너무 많습니다. 네. 핵심 포인트는 어디라고 보세요? 결국은 핵심 포인트는 저는 LG CNS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CNS는 이미 AI 데이터 센터 매출이 연 5천억 원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파른 성장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LG CNS가 주축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좀 내려보고 있고요. 그리고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냉각 역시
특히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냉각이기 때문에 LG전자는 냉각,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ESS이기 때문에 물론 LG CNS 정도의 뭐 각광을 받지는 않겠지만 각각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LS 일렉이라든지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과 관련된 인프라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이쪽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좀 있으실까요?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을 뭐 LG 계열사들이 다 어느 정도씩 갖고 있다는 건 맞는 거고요. 뭐 그중에서 좀 개인적으로 이제 LS 일렉트릭이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전력은 확실히 챙겨갈 것 같다. 네, 그렇죠. 아. 일단 전력 같은 경우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미국 한의회라고 지금 ESS 관련돼서 이제 협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 내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미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한의회를 끼고 있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ESS 관련된 장비에 대한 납품 어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뭐 데이터 센터가 LS 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변압기, 그러니까 전력난에 따른 맞아요. 그러니까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압 변압기를 같이 만들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뭐 연동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일단 LG전자가 이러한 다양한 소식 덕분에 지금 이틀 연속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 되면은 뭐 추세를 몰아서 더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 흐름은 좀 그래도 당분간일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전시회가 끝난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아하.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협력 관련된 어떠한 이제 뉘앙스의 뭐 코멘트가 나와야만 추가적으로 이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네. 충족시켜주느냐 못 시켜주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가 나와서 그 안에 또 이제 LG를 이제 본부장님이 이제 잠깐 계셨다고 하셔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엑사원 아실 거예요. LG의 AI 기술력인데 이게 지금 아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네. 이거 기술력이 웬만한 이 네이버와 카카오급이 된다. 언어 기술력은 오히려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왜 시장에서 잘 부각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엑사원이 혹시 나중에 네. LG 이 전자의 주가를 좀 올릴 포인트가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제가 엑사원 기술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소버린 AI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소버린 AI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AI 모델이 그 나라의 전략적인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도 그 나라에 그리고 관련된 모델도 그 나라에 이런 것들이 소버린 AI의 가장 큰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딱 마땅히 어떤 AI 모델이 가장 좋냐라고 얘기했을 때 글쎄 네이버, 카카오, 엑사원 뭐 이 정도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의 AI 모델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결국은 없죠. 예, 한국에서는 그런 AI 모델이 아직은 춘추전국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 알려졌다. 그렇지만 결국은 소버린 AI가 그 나라의 전략적인 자원으로 자리 잡는다면 어떤 AI 모델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AI 모델이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AI 모델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소버린 AI가 한 번 더 부각된다면 그때서야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AI 모델 나와야 된다. 네, 그때까지는. 일단 뭐 두 분께서 지금 본부장님은 LG CNS 지금 이 이슈 안에서 LG CNS 좀 주목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또 임순재 대표님은 LS 일렉트릭 좀 중요하게 챙겨보시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LG전자는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요. 오늘 LG전자가 5%대 오르기는 했는데 LG전자도 이런 이야기들을 반영을 해보면 네.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뭐 역시나 연초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 부분 때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더 나아가서 여기서 기대할 포인트가 있을까? 예.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서 두 분이 LG전자 자체는 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 일단 임순재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뭐 LG전자가 오늘 같은 경우 올라가는 건 이제 냉난방 공조 관련된 기술에 그쵸. 대한 기대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LG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가전 부분이다. 에어컨 잘 만드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전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최근에 이제 전장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냉난방 공조를 이제 확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많이 안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뭐 LG 같은 경우 지금 전장 관련된 부분을 이제 차세대 사업군으로 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이제 최근에 전기차의 판매가 주춤거리면서 같이 전장 부분이 조금 이제
조금은 이제 시장 내에서 관심이 좀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냉난방 공조에 대한 투자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LG전자의 냉난방 공조가 상당히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독일 업체를 인수를 해서 지금 냉난방 공조를 또 같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맞아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뭐 LG전자의 냉난방 관련된 그런 부분도 뭐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장에서는 지켜보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지금 10만 원대에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뭐 안착을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있습니다. 네. 자, 임순재 대표님은 계속해서 좀 조심하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이렇게 LG전자 좀 짚어주셨는데 자, 본부장님은 네. 어떠실까요? 결국은 MS가 꿈꾸는 세상이 뭘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MS가 꿈꾸는 세상은 AI의 물리적인 확장 플랫폼, 즉 실체적으로 AI를 접목해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결국 그런 것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은 저는 LG전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물론 LG전자가 주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미 로봇 산업에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앞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전에서는 LG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가전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고자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스마트홈 생태계까지 확장을 꿈꿔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전 기구들이 스마트홈이 되는 그런 생태계까지 꼽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로봇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빌리티 부품. 그리고 뭐 카메라, 센서 이런 것들은 LG전자나 LG 이노텍이 이미 만들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니까 결국은 AI가 실체화돼서 우리 생활 속에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기업이 저는 LG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진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만큼도 시장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가 없는 것 같은데 LG전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AI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